독학사 2단계 강의, 기본 이론 강의, 조직행동을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자, 전체 교재 구성은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되어 있고요. 조직행동의 개요, 개인행동, 집단행동, 조직체계. 자, 이 과목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뭘까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조직이라고 하는 수준별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조직행동 전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면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직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언제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공동의 목표, 그리고 2명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4개의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2명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실체가 있고 목표 중심이고 그리고 구조적인 활동의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계획된 어떤 조정을 하고 있고 계속성이고 경계의 구분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줄여서 Organizational Behavior, 즉 OB라고 줄여서 보통 부르는데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챕터 1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간과 조직을 조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이 조직에 조화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거죠. 즉, 조직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인간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조직에 조화되지 못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조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조화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부의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즉 제가 레벨, 수준 이렇게 불렀는데 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차원이 존재한다.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 조직행동론을 통해서 이 3개의 차원에 대한 예측, 판단, 응용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판단하여야 우리가 그것들을 써서 결국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행동론의 성격, 즉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학에서 이 조직행동론, 즉 OB라고 불리는 과목은 전체 과목의 기초학문 분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인간과 조직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경영학에서 없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비즈니스는 곧 사람이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인즉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곧 비즈니스니까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은 비즈니스 전반 영역에 모두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과목은 또는 이 영역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약 100여 년 넘게 성장해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전체 체계를 한 번에 빡 하고 주고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대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과 대응책이 있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경영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학에서 1950년대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이 행동과학,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ehavioral Science라고 하는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조직행동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행동론이 곧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하는 Human Resource,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인사라고 불렀는데 인적 자원 관련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바로 이 행동과학과 조직행동론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조직행동론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무엇을 알 수 있는 분야입니까? 라고 하는 걸 살펴봤을 때 조직행동론은 인간의 행동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태도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여러 명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직이 행동이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했을 때 하는 행동과 여럿이 모였을 때 하는 행동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다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있을 때 보여지는 행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결국 조직이 원하는 대로 해서 결국 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과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직행동론의 주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직행동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시각으로 봅니다. 미시와 거시. 미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게 바라본다는 거고 거시는 크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작습니까가 아니라 작게 본다,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시라고 하는 건 조직 그 자체를 보는 시각인 거고요. 미시는 개인과 집단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행동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은 거시, 개인과 집단은 미시로 본다. 그럼 이 개인과 집단 행동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보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percep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교수님, perception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각과 행동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퍼스널리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의사결정, 의사소통, 리더십 이런 영역들이 미시 조직행동론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무 뭐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거시와 거시 아닌 것들로 나누면 좀 더 쉽겠죠. 거시 조직행동론에서는 조직 그 자체와 조직 시스템에 대한 그 구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거시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나 조직의 변화, 조직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외부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조직 안을 내부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과의 관계는 외부 환경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조직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조직의 환경에 맞추어서 잘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거시적 접근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 행동론에 있어서 이 행동론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직 행동론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는 것은 경영자가 갖고 있는 인간적 자질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라고 하면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걸 우리는 경영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영의 순환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관리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그럼 효과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효과라는 것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달성했게? 이게 바로 효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바로 접근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결국 뭘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곧 경영자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은 기술적인 자질, 인간적 자질, 개념적 자질 이렇게 세 가지 자질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질들이 어떻게 필요한데요? 라고 봤을 때 경영이 갖고 있는 경영자가 계층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조직을 크게 세 개의 계층으로 봅니다. 하위, 중간, 최고 경영층. 그러니까 이 최고 경영층에서는 기술적 자질, 인간적 자질, 개념적 자질 중에서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컨셉추얼, 즉 우리가 개념화를 시키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하위 경영층은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술적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자질의 비중이 계층별로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간적 자질이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따라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유도하기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나 경영자는 이런 인간적 자질이 좀 높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일만 잘한다고 모든 성과물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조직행동론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분야가 바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 이론을 체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대 경영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다란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면 불확실성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복잡해지면 우리가 좀 더 애매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이론이 더욱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를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환경이 변했을 때 우리가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다면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 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서 결과값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드렸냐면 중간에 앞에 있고 다시 뒤로 있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맨 앞을 우리가 투입, 인풋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하는 게 아웃풋이에요. 즉 산출물인 거죠. 근데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변환 과정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값을 좋게 만들려면 좋은 걸 넣으면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넣어도 중간 과정이 옳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으면 결과값이 나오지 않잖아. 이런 식의 접근이 바로 시스템적인 접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만 갖고는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뭘 도입했냐면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contingency theory.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해야 되고, 즉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입력해서 처리하고 결과가 나와 이렇게 원칙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과값을 항상 좋게 만든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맞니? 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런 다양한 접근들 중에 특히 시스템적인 개념이나 또는 상황이론의 도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경영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질적이니 양적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질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질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양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Operation Research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Operation Research라고 하는 경영과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영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는 것들의 영역은 이 OR의 발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학의 각 영역들이 혼자 각각 발전한 것들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와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경영학적 요구가 필요했었는데 바로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 다 필요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관리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점점점 체계화, 과학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이거나 질적인 측면의 분석을 발전을 시키면서 그 배경에는 시스템적 접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영관리의 체계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행동과학 이론, 환경적응 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워낙 이런 이론들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본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우신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보편론과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상황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얘네들은 서로
형행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보편적인 이론들이 잘 맞겠지만 굉장히 상황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결과값이 잘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조직의 목적에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 성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배경들이 좀 나오는데요. 보편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론들에 대한 기본 사상에 있어서, 그쵸? 이 기본적인 논의가 어떻게 갖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합리성을 강조한다. 특히 조직행동론에서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론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치죠. 도대체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나의 자아를 성찰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도와주는 내 사수나 내 주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측면,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엔 어땠냐면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약간 이런 초딩적인 대립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야 얘네들이 마치 그냥 싸우기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합리성에 대해서 갖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인간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결국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진화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바뀌어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경제인적 인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인적 인간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아 받는 돈이 부족해서인 거잖아.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그쵸? 보너스를 지급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경제인적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인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조직행동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항상 얘네들 간의 이렇게 대립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혀 있긴 하지만 얘네의 어떤 조직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더 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돈을 더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능률의 논리. 이게 이제 우리가 합리성, 효율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능률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맞잖아. 이런 식의 논리가 능률의 논리거든요. 아니야. 감정도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만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관점은 인간관계론의 토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합리성, 경제인간, 능률은 과학적 관리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성, 그리고 사회인적, 감정, 이거는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키워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 관리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9세기라고 하면 1800년대 후반을 지칭을 합니다. 자, 미국은 보시다시피 면방직이라고 하는 산업하고
철강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남북전쟁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업, 단순화, 기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업화와 관련된 키워드가 분업, 단순화, 기계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나눠서 하고 하면 생산성이 증가될 수는 있긴 하지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라고 하면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처음엔 좀 손에 일이 익으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기 싫다. 이러면 이제 또다시 성과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즉 사람을 단순하게 기계처럼 다뤄서 결과물만 만들어내도록 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업화나 기계화나 미숙 노동자들에 대한 공급으로 인하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사가 대립하고 노동자가 태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결국 돈은 기업주가, 공장주가 가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게 많지도 않은데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사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는 월급 주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프레드릭 테일러는 어떻게 되길 바랬냐면 바로 노동자들이 하는 조직적인 태업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테일러가 어떤 연구, 스터디를 진행했냐면 시간 연구, 그리고 동작 연구. 다시 말하면 과학적 관리의 태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이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바로 표준 작업량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자, 표준 작업량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돈을 더 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걸 이제 one best way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라. 이게 과학적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레드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바로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능률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체계적인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체계적인 직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작업 활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결국 이 작업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대 경영학 입장에서 보면 바로 직무 설계, 잡을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잡을 디자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려면 결국 전문가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문화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적합한 직원을 뽑으면 되는 거고 그 뽑은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내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나 작업 절차라고 하는 것을 약속된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테일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원하는 결과, 그렇죠? 회사는 어떤 결과를 원하냐? 더 높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잖아. 근데 직원들은 일을 설렁설렁 하기를 원해. 왜?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피곤하기만 하고 돈은 정해진 것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해야 될 일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죠? 표준 작업량 이상을 결과값을 만들어내면 경제적인 인간관이니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라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시간과 동작 연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각 종업원에게 표준적인 과업이라고 하는 태스크, 이 태스크는 직무라고 불리는 잡이죠. job, 잡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밑에는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업에 있어서 그죠? 이걸 종업원들한테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적인 과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네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어.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수적인 작업의 기준이 되는 거고 성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니까 기준보다 잘하면 상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식의 논리인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기준이 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동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나의 동작을 하는데 몇 초가 필요한지, 몇 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렇죠? 시간당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작업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평균이 아니라 꽤 일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단순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테일러는 무엇을 강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임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과업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높은 임금률을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낮은 임금률을 적용해야지. 야, 네가 해야 될 일 다 못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돈을 주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차별 성과급.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여러분이 얼핏 생각을 하면 못한 사람 거 뺏어서 잘한 애들한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내가 받을 걸 쟤들이 가져가는 거잖아. 라고. 그쵸? 그러니까 더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 걸 뺏어가지고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프레드 테일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업을 세팅하고 표준적인 우리가 일종의 직제 조건을 만들어내고 성공한 자에 대한 우대와 실패한 자에게 손실이라고 하는 이런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표준 작업량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거고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인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 형태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펑셔널 오가니제이션. 이걸 이제 직능식 조직 또는 기능식 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여러분이 군대라고 하는 걸 가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대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직에 따라 나눈 것처럼 조직을 그 기능별 역할별로 나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직장제도라고 하는 거 functional foremanship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와 경영자가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직능식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 해야 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기능별로 관리자를 두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별로 우리가 뭘 필요해요? 지휘 감독자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가만히 살펴보시면 분업을 하는 거구나. 그쵸? 그리고 이 분업에서 우리가 각각의 단순화되어 있는 것들을 나누면 열심히 하면 결국 전문화가 가능해지죠. 그쵸? 이런 것들이 곧 조직 설계의 가장 근간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보통 하는데요.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걸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체계. 이게 시스템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거고, 노동자 선발의 기준을 만들어냈고,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개발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 여기 보시면 친밀한 협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곧 분업, 어떻게 각각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프레드 테일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드라고 하는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가 만든 걸 우리가 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헨리 포드는 20세기 초반에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물건이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해야 되는 공간에 서서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오면 그걸 작업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보내지고 이런 형태가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이거든요. 이 이동 조립 방법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결국 작업의 능률을 현격하게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움직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내 앞으로 오면 나는 그 일하고 또 움직이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갔어요. 과거에는 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사치품에 해당했었는데 이게 이제 생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격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름 또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할 몇 개의 용어들이 있는데 컨베이어 시스템, 그쵸? 그리고 이제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보시는 동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인 거예요. 근데 포드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번뜩 떠올랐겠습니까? 아니죠.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보통 소나 돼지를 한 사람이 도정을 하지만 미국은 철봉에다가 고기를 걸어놓고 내가 특정 부위를 도정을 하면 바로 옆으로 옮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런 구조를 갖거든요. 이걸 이제 벨트에다가 작업해야 될 것들을 올려놓고 흘러감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헨리 포드가 그걸 바로 이제 공장 제도에다가 도입을 시켜서 결국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통한 바로 매스 프로덕션. 다시 말하면 매스 프로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그쵸? 매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테일러가 주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쵸? 결국 두 가지가 다 시간과 동작 연구에 의한 과학적 관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서 바로 현대 경영학의 주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장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테일러 시스템은 저임금, 저생산에 의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드는요. 봉사활동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의 가격을 인하해서 공장 노동자도 우리 회사 제품인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실제로 임금을 인상한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싸도 내가 버는 돈이 작으면 자동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임금을 올려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받는 돈에 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회사 돈을 월급 잘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던 거죠. 자, 그래서 포드는 아까 프레드 테일러는 이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데 반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그쵸?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공헌 이런 데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드와 같은 경영이즘을
경영 이념을 포디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포디즘은 뭐니? 라고 하면 경영 합리화에 의한 원가 절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쵸? 결국 사회에 대한 공헌과 기여도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생산의 어떤 표준화나 이동조리법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토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포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포드가 구성한 주요 내용이 있는데 3S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3S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단순화의 simplification, 전문화의 specialization,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표준화에 대한 standardiz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왜 단순화부터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단순화를 시켜놓고 이 단순화된 것들을 우리가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면 결국 우리가 공정에 대한 전문화를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렇게만 외우시면 잘 안 외워지시니까 물론 표단전 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3S라고 불렀고 3S를 통해서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이동조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누가 만들었니? 라고 하면 포드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앙리 페어의 이야기부터는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